지금부터 2016 헌다 1호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2차 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변론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과 관련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진 등 이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당사자 출석 확인 도중에 전원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권성동 위원장님 나오셨죠? 예. 그다음에 이춘석, 박주민, 김관영 위원님, 예,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님, 예, 나오셨고요. 임정욱 변호사님, 예, 최지혜 변호사님, 예, 나오셨고요. 이명웅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신미용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문상식 변호사님, 예. 예, 이금규 변호사님, 예. 최규진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한수정 변호사님, 김현수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이용구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전종민 변호사님, 예. 김은 변호사님하고 김영건 변호사님은 안 나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연단은 누가 나오셨고? 다음 피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안 나오셨죠? 예. 예.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예,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손범규 변호사님, 예, 나오셨고요. 최명성 변호사님, 예, 나오셨죠. 그다음에 전병관 변호사님, 예, 배진혁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서석구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황성욱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이상영 변호사님 안 나오셨죠? 예, 정장현 변호사님, 예, 나오셨고요. 송재원 변호사님, 예. 예. 예,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따른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깊이 고뇌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재판관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추위원의 자격으로 탄핵 소추 사유의 요지를 간략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헌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기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는가 크게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 위반 부분은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입니다. 첫째,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각종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평등원칙 조항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대통령은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위반 부분은 첫째,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둘째,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세 번째,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5개 범죄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문서 유출 및 공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입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전국경제연합회 소속 회원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일부 출연기업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받아 출연금 납부 시기를 전후하여 그 당면 현안에 대하여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설립한 주식회사 WK가 추진하는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롯데그룹이 75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날에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 대표들로 하여금 최순실 등에게 특혜가 제공되도록 계약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은 그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다시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인이 운영하는 원동기용 흡착제 제조 판매사인 주식회사 KD코퍼레이션과 1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고 최순실은 그 대가 명목으로 5,1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7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포스코 그룹 회장 권호중 등으로 하여금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 업무를 주식회사 WK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주식회사 KT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광고 업무 담당 본부장과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신규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하여 그 결과 KT와 플레이그라운드는 68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대표이사 이기우로 하여금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WK와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도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고 그 결과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WK는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0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중대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 직업 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과 법률 위반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의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탄핵 결정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피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청구인 측 소추위원들과 그 대리인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의 대리인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수호와 그 구체적 실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제를 벗어나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던 신호가 된 1948년 제헌헌법. 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기 위하여 수백만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약 80년간 우리나라의 헌법의 권력 구조는 약 2년 6개월간의 원년 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들은 전국의 안정,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의 이유로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속칭 개발 독재의 기간이 있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15년간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오랜 민주화 투쟁을 거쳐 1987년 드디어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는 헌법을 쟁취하였습니다. 그 당시 헌법에서 규정한 권력구조 핵심 사항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대통령 중임 금지, 그리고 단임 대통령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임기의 5년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4년 전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5년 임기의 단임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본 탄핵 심판의 절차 일반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헌법재판 절차로서 규범적 심판 절차의 하나입니다.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본질과 속성을 버릴 수 없으며 법령의 정당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 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해서만은 우선적으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여러 형사소송법 조항들, 특히 제307조부터 제31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전문 증거 배제 등과 관련한 재반 원칙들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 법령 적용의 실질적 의미와 가치는 바로 위와 같은 증거법칙의 원칙적인 적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에 대한 의견 진술 조항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2조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 법령에 따른 증거 체부 결정과 증거 조사 절차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전 2004 헌나 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위반하였다면 그 위반이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현 측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소추 외길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를 종합하여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이지 개별 소추 사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의 상당 부분은 형사법 위반 사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 선례의 해석에 따르면 만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먼저 피청구인이 당의 형사법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법 조항 위반 여부의 판단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상의 핵심적인 증거법칙 적용을 배제하고선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힘듭니다. 형사법 위반 행위와 결연성이 없는 헌법 조항이나 헌법 원리를 직접 위반하였다는 소추 사실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특질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형사법 위반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핵심적인 증거법칙, 특히 전문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탄핵 심판 사건은 이전 2004 헌나 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는 달리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고 다른 형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기에 위와 같은 당위론적인 요청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법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다. 단순한 증거의 우월이나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견제에서나 권력분리적 견제에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탄핵 절차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사실인정 및 증거조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있기에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심판 절차를 거치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전혀 이의가 없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에만 매몰된 나머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등한시한다거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 적법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등 다른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이 무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 재판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공정과 신속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중 첫 번째 유형인 대통령의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결코 국정 운영에 비선 조직이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각 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0년 지인인 개명전 최순실, 현 이름 최서원의 지극히 일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정 운영에 아주 조금 참고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서원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조직적으로 국정 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에서 권한 남용이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자격자를 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차은택은 뮤직비디오 등 문화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서 공직 임명 과정에 필요한 검증을 통과했기에 그 직책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적격자를 임명한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권한 남용의 일부로 적시된 재단법인 출연 강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형사법 위반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언론 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 비서진에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반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범위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도 법리상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승객 구조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다 동원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일몰전 생사를 확인할 것, 구조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고 수습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난 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현장 조치 과정에서 발생된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에 어긋난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형사법 위반 부분을 설명드리면 피청구인은 최선과 공모하여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먼저 뇌물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의 뇌물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대표적 사례로 삼성그룹이 재단법인 미래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한 204억 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대하여 미국 투기 자본인 엘리어스 반대가 심하므로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삼성그룹은 그에 대한 보답과 피청구인이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그룹을 지원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위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 탄핵소추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모순됩니다.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는 2015년 7월 17일 이미 이루어졌고 국민연금은 그 결의 7일 전인 7월 10일 합병에 관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합병 결의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일로부터 8일이나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에 찬성하도록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다 끝난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에서 피청구인에게 합병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도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모두 수첩에 적어두었던 안종범 수석의 메모에도 삼성 합병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도 피청구인이 삼성 합병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성 관련 뇌물수수에 관한 소추사유는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수명 재판부에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성명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수명 재판부가 청구인의 대리인들에게 위 사실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성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다른 뇌물 사건, 즉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명과 SK그룹의 면세점 선정 관련 민원, 그리고 롯데그룹의 면세점 선정 관련 민원 및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하여 해당 대기업들이 피청구인에게 청탁을 하고 미르재단 등의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위 대기업 관계자들도 피청구인에 대한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피청구인이 위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상당 기간 심도 깊은 수사를 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를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피청구인이 뇌물죄 부분에 전혀 관련이 없으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사업의 후원을 부탁한 사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등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위 재단 등에 출연토록 한 것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거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진실과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문화진흥, 스포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위 두 분야에는 창의적 발상이 기여하고 이를 위하여는 민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위 두 재단 설립 당시 최서원이 관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진흥이라는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정부와 합동으로 문화융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영화, 드라마, K-팝, 음식 등 관련 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도모하며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과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위 재단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전국 경제연합을 통하여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단을 설립해 왔습니다. 대기업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여 대통령이 주도하는 재단 법인에 출연한 것을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로 인정한다면 대기업 집단으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토록 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뇌물수수죄나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탄핵소추 사유 중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 및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재단에 대한 후원 요청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판단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을 매우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국세청장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보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기업 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섭고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과거 포갑적 정권에서 발생했던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소추위원 측에서 예를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정통성이 부정된
포갑적 정권 또는 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 남용 사례입니다. 1987년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세계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 이후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또는 인허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과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한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습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 사유에 적힌 것과 같이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와 같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온 이번 정부가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기업의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소추위원 측에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소추 사실은 피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다면 정경련으로부터 청와대 요청인이 재단의 기부금을 출연하라는 부탁을 거절한 일부 기업들은 무엇을 믿고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소추 사유 중 강요죄 부분이 법리적으로 부당함은 이미 제출하였던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국 탄핵 소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피청구인이 마치 특정 기업의 제품이 대기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기술력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해외 납품과 국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좋은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특정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기술력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많은 증거자료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충분히 증명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어릴 때 영부인이셨던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이므로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시절에도 민원을 드리면 꼭 메모를 해서 도와주도록 노력하여 왔고 다른 사람에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메모를 토대로 끝까지 결과를 확인하여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비서관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한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실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피청구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본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발단, 즉 언론에서 대통령의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 속칭 스모킹 건이라 불렸던 태블릿 PC가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하여 최초의 보도를 했던 언론사는 그 출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습니다. 태블릿 PC로 인하여 구속되었던 정호성 비서관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태블릿 PC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그와 같다면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본 탄핵 심판 절차에 태블릿 PC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찰로 하여금 문제의 태블릿 PC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제출된 태블릿 PC에 대하여 공정한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과연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었는지 여부, 제3자가 한꺼번에 정보들을 입력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정당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불법으로 취득한 오염된 증거와 악의적인 언론 보도를 근거로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 건 탄핵 소추가 얼마나 비이성적 절차를 거쳐왔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편파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속칭 스모킹 건인 태블릿 PC 보도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였습니다. 그 후 보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종전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새로운 근거 없는 보도를 지속함으로써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은 2008년 봄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그 결과가 본 탄핵 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대통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던 미국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되었다가 한 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된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 사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존슨 대통령을 반대했던 상원 의원 에드먼드 로스는 대통령이 불충분한 정부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탄핵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떨어지고 국가는 의회의 정파에 의한 독재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였습니다. 에드먼드 로스의 결단은 자신을 정치적 파탄으로 빠뜨렸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별다른 잡음 없이 국정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피청구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 결점 없는 집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각하여 책임을 묻고 그 직을 파면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국정 안정을 통한 국가 발전에 훨씬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귀재판소도 2004 헌나일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건 국회의 피청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헌법 제정 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파면을 청구하는 것은 임기 말에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하여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본 소추 의결을 인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한다면 우리 헌법상 권력구조의 근본인 대통령 제도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상처는 오늘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하여 행정부의 안정과 권위가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 등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그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치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권력구조의 핵심인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이 모든 우리가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자산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소추에 대한 의견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간략하게 중복 해주시죠. 피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탄핵 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정도면 그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그 염두에 두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심을 배제할 증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이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청구인 측은 그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은 요건이 아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 증거인 공소장을 증거로 냈고 신문 기사, 방송 보도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은 적법 절차를 위한 검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그렇게 단죄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만이 이러한 회개한 논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적법 절차를 위배한 이런 식의 수사에 의해서 탄핵 사유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무라비 법전도 벌써 BC 2700년 대단히 오래된 겁니다. 하무라비 법전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1215년에 마그나 칼타도 적법 절차 39조 항을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재보다도 훨씬 더 소급된 그 시대에도 이렇게 적법 절차를 피의자가 무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런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사실 또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헌법 조항에 비춰본다면 과연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냐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변호인이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소환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권리 또 변호인이 접견할 참여한 권리 이런 것을 박탈한 채 이렇게 공범죄라고 단죄한 것은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뿐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공소장과 거기에 기초한 수사는 대단히 탄핵 사유로 삼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한 그 수사 발표를 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사정 비서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적법 절차를 무시하게 됐는지 위반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정법
제4조에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6조에도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구성되었고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지게 됐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검사 검사 임명은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가 스스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특검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특검 수사를 어떻게 우리가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검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 검사가 임명한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입니다. 왜 하필 수많은 검사 가운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합니까? 결국 검찰청법과 특검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이 규정을 법 자체를 위반하고 그 임명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 수사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유 증거로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자, 북한의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하고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조선 언론과 북한의 노동신문과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다는 뜻은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의 그야말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11년 연속 유엔의 인권 탄압 결의를 받고 인권 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기사 이걸로서 탄핵 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이다. 이런 것을 탄핵 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입니다.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입니다. 그 집회에서 대통령이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변호인도 대통령도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6.25 전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런 이석기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그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서 통신, 유류,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을 했던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회에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려진 이게 나라냐 하면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이 노래, 이게 나라냐는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윤민석입니다. 윤민석이는 김일성 찬양, 6.25 전범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촛불 민심에서, 촛불 집회에서 어떻게 김일성 찬양 노래를 지었는 그런 윤민석이가 만든 이게 나라냐는 것이 공공연하게 불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중 총궐기 발조가 했을 때 북한에서는 민중 총궐기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예. 제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간략하게 충분히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예. 줄여주시죠. 예. 소장님, 이 재판은 그야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 모두 진술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간략하게 소장님의 입장을 존중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구상을 입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져 가지고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떻게 이 민중 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JTBC 타블렛 PC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JTBC 타블렛 PC가 2대입니다. 하나는 고영태가 제출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것이라고 JTBC가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JTBC 자료 모음 또 무슨 그 최순실 파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그거는 이종환 좋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면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이니까 좀 생략하고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과 추가 고발장이 발단이 된 검찰 수사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사무실 주소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노총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에서 더 문제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7억을 수수해가지고 2015년도에 지역 2년을 선고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받은 그 7억 원이라는 그에게 돈이 그 사람 전 대표의 개인에 사용했겠느냐? 아니면 그 단체에도 더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배분되었을 기현성도 큽니다. 재판장님. 그래서 이런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고발장입니다. 이 고발장에 의해서 잠깐만 우리 소추위원 측에서 의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피청구인 대리인의 주장 내용은 탄핵 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관계없는 소위 말하는 시위를 누가 주동했느냐 또 시위 주동 단체의 성격이 뭐냐 이거는 탄핵 소추 사유와 전혀 무관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술해 주셔야지. 그러면 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한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네. 구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그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이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만
예? 간략하게 해서 줄여주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다수결로 국회에서 탄핵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지만 구스타브 라드부르가 지적하듯이 상대주의적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도 군정 재판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함정을 선동하는 그런 언론 기사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또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증폭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끝을 내겠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마지막에 사형 그걸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고소한 사람들은 나를 중상모략했다.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놓고 중상모략을 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신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언론이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극찬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 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인격 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조장을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한국을 지킬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6.25 무력 남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충분히 말씀하시지 못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게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지금 거의 한 50분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도 구술 변론을 할 기회를 좀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절차 진행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럼 변론 준비기일 결과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변론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갑제 1호증부터 갑제 55호증에 159까지 제출하셨습니다. 갑제 1호증부터 갑제 49호증의 2까지는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여 1차 준비기일에 증거로 채택되었고 갑제 50호증의 1부터 갑제 55호증의 159까지는 증거 체부 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청구인 측이 동의해서 1차 준비기일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증인 신청에 관해서는 청구인 측에서 28명을 피청구인 측에서 40명을 신청 또는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중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최서원, 안정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과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이영선, 윤전추 증인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보면 변론 준비기일 이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특별검사에게 최서원 등에 대한 수사 기록에 관해서 송부 촉탁을 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16년 12월 22일 최서원 등에 대한 수사 기록에 관해서 2016년 12월 23일 법원 공판 기록에 관하여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도 2016년 12월 23일 역시 최서원 등에 대한 수사 기록 및 공판 기록에 관하여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양측의 신청에 따라 문서 송부 촉탁을 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12월 26일 최서원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이 회신되었고 이를 양측 대리인께서 확인하셨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2016년 12월 27일자 추가 입증 계획 서면을 통하여 재단법인 미르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또는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였는데 그중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주식회사 세계일보 등에 대한 사실조회는 채택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은 입증 취지나 조회 대상 특정 등의 보완을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어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된 쟁점에 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 번째는 언론의 자유 침해, 네 번째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다섯 번째는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입니다. 양측 대리인께서는 이후 변론 과정에서 이상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 입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론 준비 결과의 변론 상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시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16년 12월 9일자 탄핵 소추 의결서, 12월 19일자 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서, 12월 21일자 준비서면, 같은 일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12월 27일자 준비서면, 12월 28일자 준비서면, 12월 29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셨죠? 예, 진술합니다. 예. 예, 변론 준비 기일에 정리된 부분 이외에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제출한 그 준비 서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서 준비 절차에 이래서 그 내용을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서 이 공개 법정에서 기존에 제출한 준비 서면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구술로 변론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지금 다 충분히 전달이 돼서 양쪽이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예? 굳이 이제 당사자는 다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예. 그러면 그러면 간략히 예. 정리해서 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재판이고 해서 당사자들이 이 공개 법정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구인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또 무한정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변론에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양 대리인들이 재판부의 진행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이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청구인 대리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2월 27일자 준비서면에서 저희가 이 사건 쟁점을 5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해서 재정리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제1항 사건의 요지와 쟁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건을 청구인 대리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청구인의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은 너무나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합니다. 결국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헌나 1결정에서 탄핵 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첫째,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이 되고, 둘째,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확인이 되고 인정되기만 하면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두 번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그 어느 하나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냐 하는 요건은 사실 쟁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확인하고 인정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미시적이 아니라 총체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개 사유에 천착해서 그 유무죄를 하나하나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그런 형사소송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탄핵 심판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인정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증거조사 방식, 증거법칙, 그것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기업들의 출연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의 전횡을 알지 못했고 단지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순실의 책임을 마치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피청구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으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이미 확인된 것만 선별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던 겁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압도적 다수가 자유로운 심정으로 널리 알려진 재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정과 판단은 탄핵심판에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압도적이고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헌법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이 사건 탄핵심판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들 다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 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인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 특히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법률 위배 부분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공적기구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심층 보도, 나아가서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로써 이미 탄핵소추 사유는 충분히 확인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론 과정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재확인될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에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법률 위반 부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법률 위반 부분, 그리고 KD코퍼레이션 관련 법률 위반 부분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할 것이냐는
검찰 수사 결과에는 빠져 있지만 이 부분도 특검 수사를 통해 조만간 드러날 것인데다가 그동안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 세월호 부분은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 인정이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밝혀진 사실관계, 그 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증거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로 충분히 사실 인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세월호 부분 헌법 위배에 대해서는 국회 소추의결서는 생명권 보장조항 위반으로 의율을 했는데 청구인 대리인은 지난 12월 21일자 준비 서면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 2항 위반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4 헌나 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2004년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단순한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그런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소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는 생명권 보호 의무 불이행 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문제로 앞으로 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의 쟁점은 대부분 법리에 대한 다툼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직 박탈, 파면이야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을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내려야 할 정답임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틀 안에서 이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탄핵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기회를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2016년 12월 16일자 답변서, 같은 일자 이의 신청서, 12월 19일자 소송지휘권 행사 요청서, 같은 일자 준비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서, 12월 21일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12월 27일자 추가 입증계획, 같은 일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서, 같은 일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서 2차, 12월 29일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서 3차, 12월 30일자 추가 입증계획 2차, 이 서류를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미 진술하신 내용 외에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작년 12월 19일 소송 지휘권 행사를 수명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47조에 위반되는 청구인 측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여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수명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일부 방송사에서 이 헌법재판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계속 방송되거나 관련 자료들이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쪽에서 그것을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은 갑니다만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판부께서 다시 한 번 더 청구인 측에 위와 같은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적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뭐 누출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면 굉장히 오해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소추위원 측에서 했다는 그런 이 자료가 있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소송 기록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송 목적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청구인, 소추위원, 대리인 모두 다 법률가로서 당연히 법령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뭐 소송에 이용한다든가 그런 오해는 뭐 저희는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양측 대리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 조사 등에 대해서는 주심이신 이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예, 증거조사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기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은 탄핵 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물론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그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각종 고발 사건 또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서 그 변론이 좀 그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지금 정리된 5가지 유형에 집중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형사 재판하고 좀 혼동돼서 하시는 말씀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쟁점을 좀 축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준비기일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소추위원 측에 저희들이 몇 가지 성명 구한 것,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요청했던 성명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십사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수사 기록을 보시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소추 사유의 조금 더 구체적인 특정, 또 하나는 지금 그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과 관련돼서 한쪽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유형으로서의 강요, 또 한쪽 유형으로는 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같은 사실관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지적한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청구인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이 검토가 다 끝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정리해서 변론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께서 요구하는 그런 구성명 사항도 다 포함을 해서 예. 다 정리를 하고, 다만 이제 그 뇌물 수수하고 그 직권남용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판례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또 판례도 90년대 판례도 있고 해서 그것도 나중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다 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밝히겠습니다. 지금도 또 죄수론이 나오시는데 이게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 자꾸 형사법하고 저 혼용 안 해주셨으면 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대리인께도 지난 준비기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미 피청구인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1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그 대통령 그 이른바 측근 그 소추 사유서에 적혀 있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유형과 관련돼서 그 피청구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비서실 조직이 완비되기 전에 일부 그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기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건지 또 언제까지인지 이걸 좀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진성 재판관께서 2014년 4월 16일에 대통령 일정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속히 해주셔서 쟁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 관련돼서는 먼저 지난 준비기일에 갑제 1호증부터 49호증에 2까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잘 이미 다 보셨겠습니다만 갑제 1, 2호증은 공소장이고 갑제 3호증 40부터 46호증은 국회 회의록, 그리고 4호증 21호증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나머지 증거들은 신문 기사나 보도자료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청구인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재판부는 이미 예를 들면 공소장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됐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실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람들도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이런 사유로 어떤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추위원 측에서도 그렇게 써내신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도 언제 어떤 내용의 보도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우려는 좀 기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미 지금 채택된 증거들은 저희 재판부도 다 보았고 양측도 다 이미 열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서 일일이 내용 고지를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서증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다 내용 고지 안 해도 되겠죠? 예, 저희는 그렇게 어떠십니까, 피디님? 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언론 보도는 저희들 전부 다 부동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증거 가치가 없다고 보고. 아니 우선 지금 채택된 지금까지 증거에 대한 실시한 건 그렇게 예. 이해하시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피청구 측에서는 이미 채택돼 있는 갑질 1호증부터 49호증까지 서증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는 걸 다시 처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도가 안 된 거를 청구인 측에서 허위로 냈거나 그런 취지 주장은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서증은 을제 1호증부터 3호증까지가 있습니다. 을제 1호증은 대통령 말씀 자료고 을제 2호증의 일례지사는 보고서나 보도 자료고 3호증은 중소기업 민원 해결 자료 책자가 제출하셨죠? 예. 그 입증 취지를 보면은 주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취지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배경 요걸 증명하기 위한 예. 자료 제출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료증도 이미 청구인 측에서 다 보셨을 것으로 예, 저희 다 되고 동의했습니다. 예. 뭐 내용이 뭐 특별한 건 아니라서 제 말씀은 그 여기서 일일이 다 저 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람하신 것으로 가르면 되겠죠? 예. 청구인 측에서는 지금 채택된 의료증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의견이 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지금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재판부에서 증거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금 제출된 서증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른바 수사기록 인증 등본에 온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신문 기사나 뭐 아니면은 이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신문 기사는 뭐 부동의하시겠다 이런 취지신데 그 부동의하시는 취지가 그러니까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그런 기사가 없는데 저 청구인 측에서 말하자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취지신 그런 건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보도가 그 날짜에 그 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된 사실 예, 그건 이거는 인정하고. 다투시는 예, 건 아니죠. 예. 그 내용이 사실과 사실이 다르다 이걸 아니다. 다투시는 예, 예. 취지죠. 네. 나머지 그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서 의견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기록 검토가 다 안 아직 됐기 다안 때문에 되셨습니까? 양이 원체 많아서 나눠서 보고 있는데도 좀 힘이 듭니다.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다음 기일까지 아마 가능할 저는 것 혼자서 지금 대략적인 일별을 했습니다. 조금 좀 서둘러 주셨으면 그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증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직 그 기록을 다 못 보셨다니까 준비기일에 말씀하시기는 이제 그 기록을 다 보시면 증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네요. 예, 다음 1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하시고요. 청구인 측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는 지금 채택된 증인 7명 외에 지금 어제 4명 신청서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증인은 피청구인들이 그 수사 기록에 나오는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증인은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오늘 봤는데 네.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4분인가 네, 신청하신 게 그건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지금 그 4분, 오늘 제출해 주신 4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채택 여부는 추후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재판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지금 청구인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각종 조서에 대한 그 피청구인 측 의견에 따라서 증인 채택 여부가 상당히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준비기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조서의 그럼 성립 자체를 다투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서가 성립된 건 맞지만 그 진술 과정에 절차 위배나 아니면 임의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신문 기사처럼 뭐 절차나 이런 위배는 없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정리해서 저 다음 기일에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저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증인 신청 범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미 지금 그 8군데 기관에 대해서는 예. 사실 저희가 나가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입증 취지와 그 필요성을 조금 더 소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한규 씨 세계일보 그분에 대한 민사 기록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민사 소송이 바로 취하가 돼서 그 판결문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법정에서 공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그리고 그 조한규 씨 민사 소송 내용은 해임을 다투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쟁점하고는 바로 연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 조한규가 퇴직에 대한 경위가 요건 소추 사실이 기재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아마 퇴직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특정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소장을 특정을 해주시든지 조금 특정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입증 취지 그 기록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걸 좀 특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한규는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대 신문을 통해서 신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의견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올리면 그 증거 기록이 이제 방대해서 의견 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 진술한 사람들, 진술 조서나 피신 조서의 주인공들에 대한 의견이라도 빨리 밝혀주시면은 저희가 증인 신청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일까지는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일별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 증인들 그 진술한 분들이 내용이 대체로는 상당히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특히 지금 피청구인하고 좀 관련되는 뭐 예를 들면 오후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모른다 또는 진술이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피청구인 측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퉈야 될 조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 본 기록은. 예,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10일에 상당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는 변론 준비기일 이후에 갑제 56호증부터 61호증까지 오늘까지 61호증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셨죠? 예, 제출합니다. 예. 그 부분도 피청구인 측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의견을 좀 다음 기회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인증 송부 촉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 청구인 측에서 금년 1월 3일자로 수사 기록 중 송부 누락된 일부에 대해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그 기일 외에서 우리가 채택을 해서 그 누락된 게 분명해서 그 부분은 이미 송부 촉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청구인 대리인께서 그 후속 조치를 취해서 그 누락된 부분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 금요일에 다 복사를 해주기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1월 4일자로 그 차은택 등에 대한 수사 기록 그리고 태블릿 PC 감정 결과서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태블릿 PC 감정 결과서는 그 신청서를 보더라도 과연 그런 서류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는 이게 문서 제출 명령보다는 수사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하시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차은택에 대한 수사 기록도 마찬가지고 수사 기록을 원본을 통째로 보내달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아니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게 수사 기록 인증 등본 촉탁 신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은택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은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채택이 돼서 촉탁을 했는데 그 검찰청에서 지금 송부된 기록 외에는 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관련성이 없다거나 뭐 중복된다는 이유로
안 보낸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보내도 보내줄지 여부가 다소 의문인데요. 혹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차은택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지금 송부되어 온 기록의 진술서 내용을 네. 보면 사건이 굉장히 공정하게 차은택이가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은택의 수사 기록을 저희들이 받게 된다면 저희들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우리가 관련이 받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기록에도 지금 차은택 씨 진술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나오긴 하지만 나옵니다. 예, 네. 지금 차은택 기소된 추가로 예, 필요하다. 그 기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더 판단합니다. 많이 필요하다는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재판부에서 협의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추후 말씀드리고요. 태블릿 PC 감정 결과서는 이게 그런 결과 서류가 존재하는 소명을 해주셔야 그래가 저희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서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추측성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만 보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검찰 기자회견 해주셔야. 내용이 그런 취지로 돼 있으니까 네, 보완을 감정- 해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저 송부 촉탁 부분은 추후에 차은택 씨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감정 결과서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는 이 정도. 추가로 한번 더 확인할게요. 저 피청구인 그 대리인들이 그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1월 4일자로 했다가 그 바로 처리한 겁니까? 그걸? 거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안정범 관련 수사 기록 중 17,863면 이하 수사 보고 부분. 안종범의 메모가 빠진 걸로 착각을 해서 신청을 그렇습니까? 했다가 그건 그 처리한 거예요. 철회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록을 나눠 보다가 착각을 좀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록을 나눠 보다가 예.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위해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한 후에 오후 지금 2시입니까? 2시에 지금? 예. 오후 2시에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전에 이어서 2016 헌나 1호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오후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하신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 중에 혹시 자리를 비우시거나 아니면 새로 출석하신 분 계십니까? 박주민 의원만 예. 피청구인 대리인 서성근 변호사. 서 변호사님. 예. 이상용 변호사. 예. 지금부터는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이재만 씨, 증인 안봉근 씨, 두 분 다 안 나오셨죠? 증인 이재만과 안봉근은 두 차례나 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직접 송달을 시도했지만 송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늘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측 대리인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청구인 입장에서는 한번 준비는 다 증인 신문 준비가 돼 있기 예. 때문에 한 번만 더 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유지.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재소환하기로 하고 이 소재 탐지를 촉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소환 날짜는 1월 19일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이 조한규, 조현일, 유희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나머지는 일단 보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세 분들에 대해서 1월 12일 날 소환을 해서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신문 순서나 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 순서는 유희인, 예. 조한규, 조현일 그렇게 순서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항은 유희인은 한 주신문 30분, 조한규는 한 20분, 조현일 증인은 한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1월 12일 날 오전에는 요거는 나중에 1월 10일 날 오후에 세 분을 소환하기로 하고 유희인 증인에서는 오후 2시, 조현일 증인에 대해서는 15시 30분, 15시 그다음에 조한규 증인에 대해서는 16시 30분, 예, 16시 이렇게 예.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주심 재판 증거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죠. 예, 오전에 잠시 저희 합의를 위해서 미루었던 그 피청구인 신청하셨던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은택 씨 관련된 수사 기록은 현재 저희가 받아놓은 수사 기록 중에 지금 차은택 씨 피의자 신문 조서가 4개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청하신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뭐 일부 중복된다 또는 이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적다라고 해서 안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할 테니까요.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도 한번 잘 협조를 해주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그 조한규 씨 민사재판 기록도 그 소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채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랑 아마 피청구인 또 파악하시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 사건 번호 등을 좀 특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채택해서 조한규 씨 민사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 이 소환했던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변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휴정합니다.